저자가 읽어주는 소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사가 지은 태양의 그림자 가운데 제8화 사계의 행방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뿔 달린 소는 오토바이 사채 놀이꾼이 몰고 가버렸다. 이후 뿔 달린 짐승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 모를 뿔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의 행방불명, 숨막히게 다가오는 농사, 불안한 일상생활, 노동을 해야 돌아가는 사계, 거부할 수 없는 농사꾼의 운명 등으로 생겨난 뿔이었다. 우리 집은 한국전쟁과 좌우 이념 싸움으로 가족을 잃은 후 새롭게 구성되어 삶을 시작했건만 아버지의 이탈로 다시 이빨 빠져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졸지에 균형 잃은 불안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해체되기 직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기적이나 마법이 필요했다. 서로 의지해서 위기를 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그런 아슬아슬한 운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몰랐다. 가족의 흔들림은 계절의 진동에 따라 달랐다. 그때마다 버티거나 견뎌내기 위한 아우성의 강도도 달랐다. 사계의 변화와 동반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리고 어머니와 동행하는 우리의 사정도 불안했다. 어머니와 여자, 자식과 아들, 농사와 노동, 시골과 도시 등으로 종종 불협화음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어렸던 우리와 대화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말만을 했다. 어머니가 하는 말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일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고통을 이야기하거나 싸울 상대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가족을 가진 셈이다. 위로를 받거나 의논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달래줘야 했고 결정해야 했다. 혼자가 된 할머니만이 눈치를 사정을 주고 받고 있을 뿐이었다. 홀로 된 어머니의 신세 타령은 더욱 깊어졌고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이 집 구석에 시집오려고 하지 않았어? 첫날 밤 얼굴을 보니 너무 새카맣게 타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읍내 사는 경찰이 마음에 딱 들었는데 양반집이라 억지로 보냈어. 에잇 이라고 푸념을 길게 이어갔다. 까맣게 타버린 아버지의 얼굴이 까맣게 타버릴 자신의 인생임을 미리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푸념을 하고 나면 어머니는 한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인생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가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을 읽었던 귀에 익은 리듬으로 부르는 한탄가였다. 가는 세월, 한많은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등 몇 곡을 불러야 멈췄다. 어머니의 한탄가는 항상 리듬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다. 알아듣거나 알 필요도 없었다. 그냥 그칠 때까지 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질문도 아니고 대답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던지는 그런 노래였다. 힘들다는 소리였고 원망하는 소리였다. 신세가 불쌍하니 구해달라는 절규였다. 그럴 때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노래의 끝마디가 끊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가장이었으며 생과부이기도 했다. 그렇게 다양한 신분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어디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다. 거기엔 여자는 없었다. 여리고 나약하고 사랑스러운 여성도 없었다. 살려면 호랑이도 안 물어간다 라고 하며 생활의 팍팍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한 살림살이 가장일 뿐이었다.
가장으로 사는 삶이란 눈물 그 자체였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면 닦아도 다시 고여 넘쳐 흘렀다. 눈을 감으면 떨어지고 눈을 뜨면 촉촉히 남아있어 숨겨지지 않는 슬픔이었다. 눈물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이었다. 굵은 주름을 타고 내리는 모습에 익숙해졌으면서도 여전히 낯설었다. 막내 동생이 궁둥이를 들이밀며 쫓아야 하는 그런 눈물이었다. 우린 언제나 눈이나 밭에서 시간을 보냈기에 녹초가 되어 기고했다. 어머니는 저녁을 지어야 했고 설거지와 빨래도 해야 했다.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일상이었다. 대충 해도 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머니가 지쳐가면서 내는 소리는 우리에게 종종 야단이나 큰 소리로 소환되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할 일을 미리 말했다. 방과 후 잊을까봐 할머니에게 재차 당부하고 일터로 갔다. 형과 나는 어머니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일터로 가다가 다른 길로 샜다. 풀숲에 눕기도 했고 나무가지를 꺾어 피리도 만들어 불었다. 매미를 잡기도 했다. 한참 만에야 밭에 도착을 하면 새소리 같은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야단을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심상치 않았다. 단단히 뿌리 나 있었다. 잠시 늦장을 부린 것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가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연상이나 상상이 되지 않았다. 형과 나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야단 맞을 준비를 했다. 어서 이 시간만 빨리 지나가 라고 주문을 외웠다. 위기로부터 구해줄 구원자도 없다. 손가리는 어머니가 멈출 것이라는 기대 또한 없다. 고성과 함께 총알이를 치는 모습이 눈과 귀를 어둡게 했다. 마루이가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다. 따끔한 소리가 마루에 내리꽂혔다. 회초리 소리가 나면 날수록 공포는 극에 달했다. 형이 아파하면 할수록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례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형은 울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일단락됐다. 다음은 내 차례다. 차례는 기다리는 것이지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차례가 오기 전에 도망가며 해방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유를 감당하기 어려워 숨막히는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환한 눈빛과 회초리가 나를 향했다. 용기를 내어 피해볼 요량으로 잘못했어요 라고 선수를 쳤지만 소용없었다. 짝짝 소리가 이어졌다. 박수 소리가 아니다. 맞는 소리였다. 점차 공포를 느끼면서도 피부에 박히는 아픔은 저항심을 촉발시키는 방향으로 흘렀다. 그 순간 어떻게 이러고 살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왔다. 노골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지만 화가 나서 회초리를 잡았다. 어머니가 내리치며 내는 화와 내가 맞으며 내는 화 사이에 회초리가 멈춘 것이다. 회초리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나는 대립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줘야 할 멈출 것 같았다. 형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억지로 정리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를 싫어할 만큼 화가 났다. 어머니가 처한 사정을 무시하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불복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싫었고 종지부를 찍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한바탕 행사를 치르고 저녁을 먹었다. 이웃과 우리는 예정된 순서대로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와 미안하다, 내가 좀 이라고 말하며 이불 속에 있던 형과 동생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엄마? 라고 조용히 말했다.
또다시 내 차례가 됐다. 차례를 기다리고 싶지 않아 눈을 외면했다. 미안해하는 어머니 사과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황소 같은 고집 이라며 격하게 눈을 내려다봤다. 흘러내리는 눈빛을 따라 긴장감이 묻어나 나는 거칠게 숨을 쉬었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 화난 눈빛을 안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묻어버렸다. 화해할 생각이 없었다. 어머니의 화난 뿔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탈출구로 알고 들어간 이불 속은 숨을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도망갈 생각도 없었다. 어머니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농사일과 맞지 않았고 긴장감이 도는 이 분위기도 안 맞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맞는 것이 별로 없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 몇 번째 사계가 흘러갔고 그럴 때마다 예기치 않은 흔적이 깊게 남았다. 잘 지켜졌던 인정머리 예절과 밥상머리 예절도 잊어버린 듯 겨우 유지됐다. 형의 밥그릇이 항상 제일 먼저 올라왔다. 그 밥그릇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우를 받는 무건의 권리였고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이었다. 이제 아버지 대신에 형이 무건의 권리와 책임을 질 차례가 된 것이다. 우리의 일상과 자연의 세계는 변함없이 돌아갔다. 형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말없이 이유를 달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밭이나 논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역시 열심이었다. 엉켜있는 가정사를 나름대로 풀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가끔 아버지 대역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분명히 밥상머리 예절이 만들어내는 효과였다. 나는 점점 이곳에 사는 것과 일하는 것이 싫어졌다. 일을 할 때마다 많은 지적은지를 물었다. 오늘은 어디까지야? 라고 하기 싫다는 투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오늘은 조금만 하고 가자. 라고 거짓말로 위로를 했다.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이었다. 속고 속이는 사이가 된 지 오래됐기에 답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다. 나는 무성의한 대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뿌리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의줄기와 잎을 뜯어버렸다. 멀리 도망이라도 가듯이 밭구랑을 휘젓고 풀과 잇 없는 싸움을 얼렁뚱땅 했다. 뿌리를 뽑아야 안 나지. 그래야 일이 줄어들지. 라고 구중 반 불만 반 섞인 말을 들었다. 그런 질책이 잊혀질 정도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형과 나는 농사꾼의 나무 사냥꾼이기도 했다. 땔감이 없으면 나무를 해야 했다. 형에게 맞는 지게를 만들었다. 따라하는 것이 특기였지만 미안해서 지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최소한도 형과 보조를 맞추는 데 의미가 있었다. 언제나 형과 나는 뗄 수 없는 검은 껌딱지가 되어 붙어 다녔다. 학교도 들판도 놀이도 취미도 물장구도 슬픔과 기쁨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됐다. 우리 형제는 들판에 있으면 농사꾼이 되었고 산에 있으면 나무꾼이 되었다. 가끔은 편편한 산허리에 앉았다 누웠다 하는 여유도 가졌다. 주인 없는 공기를 마시게 됐고 또 다니는 해와 구름, 비와 눈을 맞으며 고향의 하늘을 기억 속에 담기도 했다. 하늘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 허공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무와 지게가 없는 곳에 눈이 머물면 좋겠다. 나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휴식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형, 응? 힘들지 않은겨? 뭐가? 그냥 하는겨? 형은 무덤덤하게 말하고 이어가지 않았다.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알고 있었다. 힘들다고 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짐을 내려놓을 방법도 없었다.
형은 어렸지만 이미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사정을 깊숙이 알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형은 나무하자 라고 재촉했다. 땔감이 될 만한 풀과 나무 사냥을 시작했다. 잘 타는 사풀이나 활약이 오래가는 땔감을 찾는데 익숙해졌다. 꺾여있는 솔가지가 유난히 크게 보였다. 나는 이놈이 떼기 좋아 라고 손가락질했다. 말하자마자 형은 낫으로 나무를 내리쳤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한 내 손가락을 내려치고 말았다. 다행스럽게 손가락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피가 흘렀다. 당황해서 옷을 찢어 손가락을 싸매고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생계수단으로 읍내 약방에서 약을 갖다 팔았다. 그 덕분에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던 빨간 약을 바르고 붕대로 손가락을 싸맸다. 최선의 치료는 아니었지만 최악도 아니었다. 나무를 하면서 다쳤던 손가락은 흉터를 남긴 채 살아남았다. 훈장인지 허물인지 아버지가 없는 흔적이 하나둘 상처로 남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낫을 갈아본 적이 없었다. 날이 무뎌진 덕분에 다행스럽게 손가락이 살아남았다. 갈지 않은 낫처럼 우리는 다가오는 세파에도 무디게 대응했다. 날카로움이 사라져 잘 자르지도 못했고 안 자라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물러나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생활을 지루하게 이어갔다. 나는 농사를 싫어하는 것도 시골을 싫어하는 것도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시골을 떠난 것도 닮아야 하는데 이곳에 있어 그것만은 아직 닮지 않은 것 같았다. 제일 중요한 대목에서 달랐다. 봄과 여름에 밭고랑을 해짓고 빨리 내달린 것은 시골과의 거리를 넓히려는 발버둥이었는지도 모른다. 풀을 대충대충 뽑은 것은 농사꾼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가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형과 함께 벼 사이에 섞여있는 피를 뽑고 있었다. 종종 거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끝낼 욕심으로 바삐 돌아다녔다. 이내 키만큼이나 자란 벼 속으로 머리가 묻혀버렸다. 피를 뽑으면서 움직이는 벼의 흔들림이 도망가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고랑을 따라다니다 보면 만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조금만 참자 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속아달라는 소리였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때쯤이면 연례 행사처럼 서울에서 명산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멋진 관광버스가 줄지어 보란 듯이 눈 앞을 지나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 나는 관광버스 사랑에 빠진 지 오래되었다. 지날 때마다 언제 저 관광버스를 타?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곧 탈 거예요. 이번 가을만 지나면 이라고 어머니는 몇 년째 같은 답을 하고 있었다. 눈으로부터 멀어지는 관광버스를 보면서 꿈도 항상 멀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도 무엇인가를 실려 보내려는 듯이 떠나가는 관광버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곧 관광버스를 탄다는 말은 어느샌가 가슴 깊이 가장 큰 꿈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가을에 꿈을 실어다주면 또다시 다가오는 가을의 꿈을 싫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마지막 가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내 꿈으로 가득 찬 관광버스를 버릴 수가 없었다. 매해 호탕만 치는 관광버스를 보며 체념할 때가 되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겨울은 춥지도 않지만 싫지도 않았다. 들판에서 풀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 좋았다. 추운 날씨를 감내해야 하고 월동을 무사히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좋지 않았다. 겨울은 눈송이에 잠시 눈을 빼앗겨주면
녹아내려 사라지는 일시적 나그네에 불과했다. 아궁이에서 훨훨 타는 불꽃을 보면서 달라질 인생을 그렸다 태웠다 하면 없어지는 일장 화몽이었다. 하나의 불꽃에 하얗게 그렸다 까맣게 타버린 인생이 잿더미로 쌓이면 쌓일수록 겨울은 더욱 깊어져 간다. 겨울은 승부를 내는 계절이 아니다. 무사히 넘기고 탈없이 지내면 되는 그런 계절이다. 봄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승부를 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비축하는 기다림이 미덕인 계절이다. 얼어붙은 겨울을 억지로 녹이려고 힘을 소비하다 보면 다가올 희망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겨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지도 모른다. 겨울이 깊어져 가면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한다. 우리는 대학생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올해도 변함없이 새로운 대학생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중 한 선생님은 오자마자 우리 집을 방문했다. 의례적인 인사방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선생님은 기웃거리며 우리 집에 들어섰다. 계세요? 라고 말을 건넸다. 말끔한 옷차림이어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해서 어서 오세요. 올라오세요, 선생님. 이라고 말을 건넸다.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시선을 넓혀 돌아봤다. 선생님은 마루에 올라와 방 안으로 들어와 사뿐하게 앉았다. 나에게 익숙했던 마루와 방 안이 낯설게 다가왔다. 엉거주춤 마루에 따라 들어갔다. 어머니는 잠깐만이요. 라고 부엌으로 갔다. 형과 나는 선생님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다. 얼굴도 아니고 몸도 아니었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뚫어지게 봤다. 옹기종기 붙어있는 발가락을 가지런히 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발가락에 빠져있는 나를 의식했던지 선생님은 웃으며 슬그머니 수건으로 발을 가렸다. 상황을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수건을 나는 치웠다. 선생님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다리를 오므렸다. 어머니가 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이 상황은 잠시 끝났다. 시골에서 농사진 것밖에 없어요. 드세요. 선생님은 고구마를 쳐다보면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아저씨가 서울에 계세요? 라고 말을 했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분명 알아들었으면서도 다시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집 양반이 서울에 있다고요? 예, 여기 아저씨가 서울에 계세요. 잘 있다고 전해달래요. 라고 확인을 해주었다.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부탁받은 말을 전한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금방 콧물을 소매로 훔쳤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살았으니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는 더욱 궁금해졌다. 갑자기 선생님이 구세주가 됐고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다.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차별적으로 귀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깨끗한 옷차림, 얌전하게 뻗어 모아진 다리, 부드럽고 세련된 얼굴, 나대지 않는 손과 손가락, 아름다운 모습 모두가 기분 좋은 낯설음이었다. 선생님의 언행과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다. 서울에는 예쁜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겠지. 쾌쾌한 시골 냄새가 없겠지.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 좋은 것들이 널려 있겠지.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매력이 넘치는 곳이고 부족함이 없고 화려한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는 선생님을 가족 구성원으로 느낄 만큼 좋아했다. 게임도 가르쳐 주었고 책도 읽어 주었다.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고 선물도 많이 주었다. 사람도 좋았고 가지고 온 선물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마음씨도 윗집 누나처럼 부드러웠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앞으로도 부둥으며 같이 살 것 같은 착각을 했다. 선생님을 초대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다. 그러나 걱정이 되어 망설였다. 정성이라고는 하나 가진 것이 없었다. 초대해도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손수 만든 따뜻한 국수를 대접하기로 하고 식사에 초대했다. 국수로 유혹하는 것이 왠지 부끄러웠지만 선생님의 발길을 집으로 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다. 좋은 음식이 없다는 무거운 마음과 초대한다는 즐거운 마음이 섞인 채 초대를 전하러 갔다. 선생님, 식사하러 오시래요? 라고 말을 건넸다. 성의 있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냥 던져지고 말았다. 선생님은 선뜻 응했다. 집으로 동행하면서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집에 다다르고 상 앞에 앉았다. 오늘은 예외적인 밥상머리 예절이 지켜졌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국수가 담긴 그릇을 받았다. 오늘은 선생님이 아버지가 된 것이다. 이것밖에 대접이 안 되네요. 감사해요. 귀한 음식까지. 선생님은 덥석 숟가락을 잡았다. 비록 잔치에 나오는 뽀얀 국수도 아니고 검은기가 흘러 맛없어 보이는 국수였지만 무엇인가 인연을 길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국수에 관심이 없었다. 서울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선생님, 서울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은 서울에 있지.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다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들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선생님은 너희 아빠는 서울에 잘 계셔? 라고 이어갔다. 그 순간 선생님이 말하는 아빠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매력이 있었다. 지금 당장 불러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들이 귀엽고 착해요. 칭찬을 많이 받아요. 잘 도와줘 애들 때문에 살아요. 혹시 전해주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몸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선생님, 서울에 가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있는 곳, 선생님이 사는 곳, 잘나고 부자들이 사는 곳에 가고 싶었다. 선생님은 그래, 내 말은 꼭 전해주지. 라고 화답을 해주었다. 선생님이 마을에 있는 동안 선생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전령사가 되었다.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다. 서울 말을 듣고 웃어주는 눈빛이 한순간이라도 비켜가지 않도록 눈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좋아해주고 친근한 눈빛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다.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지없이 세상의 이치는 작동하고 있다. 가는 사람 가고 남는 사람 남는 것이 세상살이다. 나는 시골에 있어야 하는 나쁜 처지에 있었고 선생님은 봉사활동을 마쳐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좋은 입장에 있었다. 나는 남는 사람보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행복해 보였고 나는 불행해 보였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선생님은 그래 이 다음에 서울에서 보자 라고 앞으로의 행방을 예언했다. 시골아이의 울음이라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인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내는 울음소리는 죽기를 각오한 만큼의 처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간절함과 진솔함 그 자체였다. 선생님이 떠난 이곳은 삭막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었고 눈을 돌려봐도 머물 곳을 찾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볼 수 있었고 점심이면 곁에 있었으며 저녁이면 아름답게 헤어졌던 선생님이 사라졌다.
그동안 웅장했던 맥박이 잔잔해졌고 구름처럼 들떠 펼쳐졌던 행복감이 땅속으로 꺼져갔다. 행복이란 마음대로 그려져 사라지는 흔적이었다. 잠시 왔다가 돌아보지 않고 가버려도 기분이 좋은 흔들림이었다. 오래 맛보거나 젖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해진 짧은 운명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다. 여운을 길게 남기는 그런 것이다. 현재 행복은 남겨질 여운이 찾아와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행복이 반드시 행보로 연결되거나 불행이 반드시 불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결하거나 끊어낼 수 있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과 우리가 연결된 듯하지만 연결하지 않으면 단절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서울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깊은 고민이든 얇은 생각이든 사실상 관계가 없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있는 서울에 갈 수 있는 고민이면 됐고 생각이면 좋았다.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집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아 일상이 지속됐다. 언제 서울로 갈 것인지, 언제 아버지가 이곳으로 내려올 것인지를 알고 싶었다. 질문은 묻는데 의미가 있고 답은 내는데 가치가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농사일에 지쳐 있으면서도 이곳을 뜰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가짜 농사꾼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사계가 돌아가는 대로 움직였다. 봄이 오면 씨앗을 뿌렸고 여름이 되면 잡초를 제거했다. 가을이 오면 수확을 도왔고 겨울이 되면 다른 농부처럼 농한기가 제공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어머니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계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준농사꾼이 되어 있었다. 농사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서 신분을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이나 의문은 사라졌다. 이미 농부가 되고 싶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도록 작동하고 있는 내외적 상황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필연적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서도 한 가닥 희망은 살아있었다. 아버지가 서울에 머물러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혹시 아버지가 데려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했다. 나에게 이곳은 떠나야 할 곳이 됐고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이 살아야 할 곳으로 생각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인지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분명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은 부모님이 만들어낸 것이다. 나의 팔자가 그 속에서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앞으로 내가 만들어낼 팔자가 어떤 것이 될지는 몰랐지만 현재 이놈의 팔자가 부리는 농간에 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봄 다음은 가을이 될 수 없고 가을 다음에 봄이 될 수 없다. 겨울 다음에 여름이 될 수 없고 여름 다음에 겨울이 될 수 없다. 마치 현재 내가 농사꾼을 버리고 도시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은 사계의 질서가 무너질 확률과 같을 것인지도 모른다. 거의 불가능한 꿈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이미 어머니가 뿌리 나 있고 나도 뿌리 나 있어 인내하는데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난장판은 서로 강하게 대립하여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무질서 현상이다. 이제 우리 집은 도끼를 품고 난장판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달리는 기찻길도 있고 꼬불꼬불 돌아가는 시골길도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도 있고 걸어가는 인도도 있다. 늘어진 어깨와 느린 걸음으로 가는 논두렁길이나 밭두렁길도 있다. 위험하게 떨어지는 절벽길도 있다. 울퉁불퉁한 험한 산길도 있다. 지금 나의 인생길은 논과 밭을 걸어가고 있는 시골길에 불과했다.
언젠가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많은 갈등 속에서도 선생님의 딸인 경미와 다니던 시골길이 익숙하고 좋은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른 길을 생각하면서도 되도록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랬다. 같은 길이 아니더라도 평행선이 아닌 접점이 있는 길을 걷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골길은 분명히 아니었다. 나에게 놓여진 길은 앞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직선만이 있었고 곡선 따위는 없었다. 또 하나의 사계가 속절없이 순식간에 흘러갔다. 마지막 가을을 놓치고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 기적과 같은 소식이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사를 가자는 전원이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온다는 소문이 났고 우리는 설렘을 이기지 못한 정도로 흥분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궁금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는 다른 모습이었다. 약간 화장을 했고 상기된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섰다. 옛날 그대로 양복에 조끼를 입고 얼굴은 여전히 검었다. 그 외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있던 마루와 마당이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질 않았다. 모두가 낯선 상황에 몸과 입이 얼어붙었다.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어머니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쳐다만 봤다. 다가가기 어려운 침묵과 어색함이 흘렀다. 어머니는 절해야지 라고 정지된 상황을 움직였다. 형과 나 동생은 얼떨결에 큰 절을 올렸다. 감사하는 마음인지 원망하는 마음인지 알 수 없는 절이었다. 모처럼 인정머리 예절이 제대로 지켜졌다. 절을 하고 나니 한결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막내를 안으려고 하자 낯설어서 그런지 울음을 터뜨렸다. 겸연쩍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얼른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다. 화장품과 우리가 입고 갈 옷이었다. 오랜만에 우리는 다시 온전한 가족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마음이 급했는지 말문을 열었다. 그래, 언제 가는겨? 모레 짐차가 오기로 했으니 준비해야죠.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렸다. 사정상 고모가 이 집으로 이사와 생활하기로 했다. 이미 할머니는 되돌아서 글썽거리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서운함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서울에 간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할머니는 타관물 먹을 놈, 이제 손을 풀었구먼 이라고 눈물 젖은 말을 했다. 이렇게 잠깐 아버지가 움직이면서 우리는 소원을 풀게 되었다. 짐을 싸야 했지만 쌀 것이 없었다. 시골에 있는 몸과 마음을 짐차에 싣고 가면 됐다.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출발하면 됐다. 농사꾼으로 살게 해주었던 지게도, 밭을 가꾸던 호미도, 걸음을 나르던 삽도 모두 남처럼 느껴졌다. 이삿날 새벽이 되자 짐차가 도착했다. 매끈하고 날렵한 관광버스가 아니라 우악스럽게 생긴 트럭이었다. 마을을 잡아먹을 듯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여전히 가져가야 할 것과 남길 것을 선택하느라 야단법석이다. 어느새 짐들이 실렸다. 드디어 고향이라 불리는 시골에 디뎠던 발을 떼는 순간이 왔다. 실내가 가지 않은 트럭이어서 불안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벼운 마음과 발걸음으로 올라탔다. 할머니는 물끄러미 보면서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빨리 떠나라고 손을 흔들었다. 시동이 걸리면서 서울행의 경적을 울렸다. 동시에 흘러나온 휘발유 냄새가 구수하게 풍기며 공기 속을 채웠다. 떠들썩한 엔진 소리와 기막을 뚫을 듯한 경적 소리가 둔탁한 이별가로 변했다.
마을을 벗어나려는 순간에 무엇인가를 든 경미가 손을 흔들었다. 차세워유. 왜 그랴? 친구유, 친구가 있어요. 육중한 소리를 내며 트럭에 섰다. 잘 가? 라고 한마디 하고 손에 든 것을 쥐어주었다. 그러나 해방이라도 해주듯이, 방해라도 하듯이 내가 한 말을 소리 없이 먹어버렸다. 그러나 해방이라도 해주듯이, 방해라도 하는 듯이 내가 한 말을 엔진 소리가 먹어버렸다. 경미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돌렸다. 뒤로 서서히 물러나는 경미의 모습이 점점 더 작아져 갔다. 잊지 않으려 해도 잊어버릴 것 같이 멀어져 갔다. 내가 살던 고향도 속도를 내며 나를 보고 뒷검지를 쳤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사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